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고 민주당을 뭐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뭐 저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전방위 질타 이재명 대표 정부여당 전방위 질타의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겁니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 예. 언제 얘기했냐가 참 중요해요. 타이밍. 타이밍. 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가 되면 그 말의 맥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의 어떤 상황 TPO로 보면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발언들은 사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이야기했던 것을 총 집대성한 거 맞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독하게 보여요. 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저는 6월 7일 날 예. 그 선고 이후 예. 그리고 오늘 추가 기소 검찰의 6월 7일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가 생각보다 형도 중하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의 연결성 부분을 재판부가 상당히 인정하는 듯한 네네. 그런 판결에 나와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 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예.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선명해 보이거든요. 예. 사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혐의들은 재판이 벌어지면서 지연도 되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예. 그런데 새롭게 나오고 예. 새롭게 나온 것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자신한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가면서 예상대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오는 발언이잖아요. 예. 굉장히 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더 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예. 정면 나한테 오는 모든 사법 리스크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다시 규정을 하면서 예. 그 규정 하에서 내가 180석 당시에 야당 대표가 아니라 지금 아까 그 전체 여권 그런 그 야권에서의 숫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192라고 봐야 되니까 8석만 남았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힘이 어마어마한 예전과 또 다른 예. 그런 야당 대표이고 또 유일한 대권 후보. 그렇죠. 입니까? 예. 나를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거를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거는 마찬가지죠. 선전포고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뭐 이를테면 뭐 법 왜곡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독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것과 함께 네. 나경원 의원이 네네. 사실은 말씀을 평소에도 저도 이제 뵙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이 양반 독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잘 아닌데 네. 법치 잔혹사를 예고하는 거다. 조금 표현을 좀 수위를 높인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나경원 대표만이 아니라 예.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한동훈 이 네 사람이 언제나 그 지지율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 뭐 차기 지도자 예. 적합성 이런데 오르내리는 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활발하게, 예. 이제 다시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그런 포지셔닝을 하느냐. 예.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서서 예.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람들의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그러면 이쪽에서는 누구야 하고 떠올릴 수 있는 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누구로 누구야? 많은 국민한테 먼저 인식되느냐. 먼저 인식되느냐.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금 그런 포지션을 가져갔던 면이 있었죠. 선거 초반 중반 국면에. 예. 그리고 총선 때. 예. 그리고 한동안은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헌법 84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한 가지 이슈를 갖고 사흘 동안 내리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지셔닝, 즉 예. 이재명의 상대는 나다. 라고 사람들한테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각각 그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시장도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2년 동안 그러니까 예. 보궐 이후에 다시 재선이 됐지만 한 2, 3년 동안 정치 진짜 중앙 정치랑 손을 거리를 뒀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 거의 손꼽 없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뭐 정치 공학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예. 독해 이제 점점 사실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슈는 이게 독한 분들의 전성시가 되놓으니 상대 편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독한 기운을 띄지 않고는
여기서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뭐 그런 현상으로 그게 보이네요. 서로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SNS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집행유예 확정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 네네네. 띄운 그것은 하루죠.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의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네.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재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꿀리려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제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까지도 좀 과도하게 압박하는 폭주를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대표의 표현을 나경원 전 대표의 예. 표현을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쪽이든요. 예. 내용을 갖고 먼저 말씀을 예.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예. 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 완전히 정말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 우리나라 정치를 진짜 다들 연구하고 또 다들 몰려올 거예요. 어. 세상에 이런 법, 이런 이름의 법들을 만들 수 있나? 예. 그러니까 법 왜곡죄. 예. 법 왜곡죄. 저 진짜 찾아봤어요. 예. 저기 다른 나라에 비슷한 어떤 이름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나 최소한. 예. 법을 왜곡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어떠한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명문화되든 성문화되든 그것은 최소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약속 속에서 그 상식이라고 표현하든 예. 뭐라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권리를 우리가 사법부에 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사법부는 그 권력과 권위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고 종결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위에 예. 이 사법부의 행위를 판단을 하겠다. 예. 그 판단에서 왜곡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에 법 위에 어떤 판단을 내려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법부의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유튜브 할 때도 그런 비유를 썼는데 저는 제가 하고도 그 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축구를 치면 네네. 사실은 선수는 열심히 뛰는 거고 네네. 심판은 휘슬 불고 심한 반칙을 하면 옐로 카드도 내고 레드 카드 하고 이게 심판의 역할이고 선수는 열심히 뛰는 게 역할이고 네. 또 감독은 지도하는 게 역할이고 나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선수가 야 나는 이 정도 유명하고 이렇게 잘하는 선수인데 심판 레드 카드에 내가 레드 카드를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 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선수가 레드 카드 준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축구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성립이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게임이란 건 어쨌든 그 공동체를 시작하자마자 이 게임 속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야 하고 예. 그냥 맡겨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유리하게 게임을 만들겠다. 경기하다가 게임을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 예. 도중에 선수가 규칙을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지금 그 법 왜곡죄도 있지만 검사들을 탄핵 소추해서 일단 탄핵 소추만 당해도 과반이면 탄핵 소추가 되니까 무조건. 그럼 일단 직무가 직무정지. 정지되니까 그래서 뭐 검사들 탄핵 소추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표적수사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법은 명료해야 돼요. 예. 명확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표적 수사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느 게 표적이고 어느 게 표적이 아닌 거를 어떻게 판단을 내리죠? 예. 누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 역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돼서 우리가 거기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예. 우리는 사법부의 지금 결정에 대해서 따른 것이다라는 그 룰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스라엘이 사실 예. 그 위험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예. 전쟁하기 직전까지 사실은 네타냐후가 정말 물러날 위기에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법부 손댄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랬잖아요. 사법부를 손을 댔어요. 예. 사법부에 있는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예, 하고 그렇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그게 참 놀라운 게 예. 그것도 민주적 통제. 민주적 통제란 선출직 그러니까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네요. 예.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법부 다수당이 지금 이 사법부의 이 독립된 권한들을 축소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기사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스라엘 대법원은 우리로 치면 헌재와 대법원 기능을 다 예, 갖고 예.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걸러내고 모니터하고 하는 최고 판단 기능을
나 인정 못하겠다. 무력화시키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상당한 반발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저기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 그 이제 예루살렘이나 혹은 그 큰 도시에 다 뛰쳐나왔어요. 그렇죠. 예. 우리로 얘기하면 진짜 촛불 시위 같은 예, 그 시위가 일어났는데 음모론 중에 하나가 전쟁이 완전히 그 흐름을 뒤바꿔 놓고 예. 네타냐후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예. 예, 음모론이 거기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어쨌든, 여기로 예, 예. 다시 돌아옵시다. 예. 진짜 이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사법부가 사실은 이거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보루예요. 그렇죠. 아무리 예. 그들이 선출되든 안 선출되든 간에 예. 그 사법부라는 한 축이 그대로 다른 어떤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해서 붕괴된다면 그들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정부 수립하고 네. 이승만 대통령 소위 제1공화국 시절에도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가 초창기고 막 꽃을 이제 싹을 틔우는 단계에서도 그때 뭐 가인 김병로라든지 이런 법원에 있는 분들이 꼿꼿하게 사법부의 독립을 잘 처음부터 이 태아를 잘 잉태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사법부의 독립이 그래도 상당 부분 키워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지금 흔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장님께서 잘 말씀해 예. 주셨지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을 들어가면 예. 큰 홀이 있고 거기에 5명의 연방 대법원장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 예. 이들은 왜 5명이 꼽혔냐, 손에 꼽혔냐면 예. 바로 정부의 어떤 이 뭐랄까요, 그 개입, 압박 이것을 견뎌내면서 예. 자신이 하나의 어떤 연방 대법원의 틀거리를 만든 대법원장 5명을 예. 역사적으로 기리는 것이고 예. 그래서 연방 대법관들로 하여금 이런 이 연방 대법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은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예. 정신으로 5명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는 지금의 대법원도 사실 이렇게 위기가 목도했을 때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예. 진영을 편들거나 그렇죠. 어느 정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집권 세력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한 축, 우리나라를 붕괴시키지 아니해서 끝까지 떠받들어야 되는 종결 권력이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종결 권력이요. 무슨 예. 뜻이냐면 입법부는 사실 의문점을 표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입법부라고 생각해요. 예. 사법부는 마침점을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행정부와 입법부가 뭐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입법부 내부에서 정당이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해서 법으로 갖고 왔을 때 그 갈등을 종지부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정말 판단을 내려주는 데죠. 예. 그리고 최종 그 판단을 그 우리 다른 국민들은 일단 존중하고 그 받아들이고.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전제에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로 나가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예. 여기 종결을 했으니까 어느 쪽이 어쨌든 옳고 그르고의 비율을 딱 따져주면 예. 그 다음에는 이 갈등을 더 지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미래로 나가는 한 걸음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민주당의 이 법들은 사법부의 권력을 전부 다 붕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들 그러니까 이 입법부도 아니고 특정 정파의 이익 또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를 회피 이게 좀 명확해 보여서 명확하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의 보편성, 지속성, 안정성이라는 3대 원칙이 완전히 다 깨지는 붕괴되고 거죠. 사법부 그렇죠. 자체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사법부의 권위가 붕괴되면 일반 국민들 역시 사법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판결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표적수사 금지법이 보도에 따르면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표적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적수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해놓으면 사실 판사들도 이 법에 있는데 내가 혹시 영장 이거를 발부했다가 내가 표적수사 금지법을 위반한 걸로 혹시 또 나중에 엮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부담감 때문에라도 그렇죠. 이 법 때문에 판사의 그야말로 자유로운 심증에 따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검법의 안의 내용을 보면 영장 전담 판사를 특검이 아예 지정하는 예. 그러니까요. 누가 판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판사를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위헌적인 요소죠. 그렇죠. 예. 법률 사무를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화. 이건 뭐냐면 검사가 회유
그러니까 피고인을 특정 피의자를 회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직권 조사를 한다. 참 이건 저도 옛날에 조선일보 기자로 법조 출입을 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전 법 쪽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이건 뭐 규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약간 독소 조항이 들어간 법들을 지금 계속 이게 과연 통과가 될지 통과되면 어쨌든 또 제2요구권을 발동을 시킬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그러나 이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건 장 의원이나 저나 예. 옛날에는 이런 표현조차 언급하면은 사실은 도태됐어요. 그럼요. 예, 예. 언급할 수가 없어요. 이 상식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뭐랄까 죄송합니다. 진짜 뭐 또라이 취급을 당하는 예, 거예요. 예, 이 예. 표현 자체가 예, 예. 이게 상식적인 사회거든요. 그렇죠. 상식이라는 게. 금도가 있고 그렇죠. 뭐 여야를 떠나서 예, 뭐 예. 진영, 자기의 철학, 세계관을 떠나서 예. 이 선은 우리가 지킨다. 예, 예. 그 선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지금은 그 선이 완전히 뭐 없어지고 증발되고 아니면 삐뚤빼뚤돼서 옛날의 상식으로 요새 저희 사실 이렇게 뭐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농반 진반으로 후한무치가 시대 정신인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네, 보니 네. 우리 애들이나 뭐 조카나 예, 우리 예. 좀 후배들한테 예, 예. 과연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내지는 세상은 이렇게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냐. 예. 후한무치가 시대 정신이 된 시대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얘기를 사실 농반진반을 하는데 저는 얘기하는 지금도 결코 이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쏟아내는 예, 예. 정시에 출발한 이 열차가 예. 쏟아낸 이 법안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예. 이게 지금 이런 법안을 이름에 올리면서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뭐 혹시나 해서 다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거는 이 법들이 후한무치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뭐 꼭 누구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인들도 또한 일반 사람들도 정말 뻔뻔한 얼굴과 수치심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네네. 그런 시대다 전체 보니 생태,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우리의 그 뒷세대한테 뭐라고 교육해야 될지 참 할 말이 없다. 그 막막한 말씀드린 거고 이 법 자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법도 지금 너무 이 언론에서 이 민주당이 일당이 됐고 일극 체제가 되면서 폭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제 얘기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떤 법도 사실 탄생하게 되는 어떤 많은 차곡차곡의 스토리가 쌓여져야 되잖아요. 예, 그게 예. 서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플롯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플롯들이 연결이 돼야 드라마도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쭉 쌓아왔으니까. 디테일한 복선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연결되고 그래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 참 잘 짜여진 멋진 드라마다라게 하게 되지 그냥 뭐 되는 대로 하고 갑자기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아침 드라마 막장 하듯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드라마로 평가를 못 받죠. 김치를 그냥 얼굴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드라마 딱 시작했는데 첫 회예요. 예. 첫 장면이 김치로 그냥 싸대기를 때려대면 그 드라마 보겠습니까 끝까지? 또 그런 게 시청이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아니 그러나 근데 제가 그 기분이에요 지금. 좋은 드라마로서의 평가는 절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것이 길이길이 우리 다 같이 보자. 가족이 다 와. 그래갖고 야 이건 길이길이 우리 같이 보자라고 할 수 없는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법사위가 열리자마자 이렇게 이런 법들이 나오는 건 바로 그런 느낌. 예. 김치로 싸대기 먼저 맞고 아. 시작하는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황당함이나 그런 좀 예. 보기 낯뜨거움이 예.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아까 그래서 얘기가 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하여튼 법원 그러니까 검찰도 법원도 네. 이 제1당이 상당히 압박하겠다. 이 결국은 그 유일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서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이게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거나 혹은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아니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나도 들었어라고 공감을 해서 공청회처럼 이건 정말 그래야 돼라고 차곡차곡 쌓여 나가서 이 법안이 탄생됐다기보다는 예. 지금까지 쌓여온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다 검사가 회유한 거고 표적 수사고 다 그때 나온 용어들이에요. 이재명 예. 대표를
지금 그 이 검찰이 수사하거나 또는 기소하거나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나온 이야기들 표적 수사, 회유 뭐 이런 표현들이 이번 법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이다. 예. 위인 설법이다.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좀 과장돼서 패러디를 하면 예.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법들을 다 안 만들어도 된다. 법 하나만 만들면 된다. 뭐죠? 이재명 무죄법. 이재명은 뭘 하든 뭘 했든 다 무죄다라고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많은 수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무리해 보이는 법안들의 교집합을 결국 그려보면 그 교집합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로 확정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특정 정파의 특정 정치인들에 해당되는 것을 마치 만인이 전부 다 그 검찰이 악마라서 겪고 있는 양 하면서 표준화해서 이걸 만들겠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라는 생각.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이 상당히 무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부를 또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야당의 제1당 민주당에서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언론사 출신이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 조어가 만들어진 시점 기레기라는 말 너무너무 싫고 그렇죠.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에 상처를 입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직이 아니지만 후배들한테 너무너무 사실은 미안하고요. 내가 제대로 못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렉이라는 말이 이제는 바로 선고가 되자마자 판렉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 판사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탄핵 운운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사법부는 아마 위축이 될 겁니다. 위축되죠. 어떠한 상황에서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특정 정파가 190석을 넘어버리면 사법부를 흔들면서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여죄 여부를 압박을 가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뭐 옛날에 법조 출입도 해보고 뭐 알고 지내는 전현직 판사님들 보면 판사님들이 한 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로스쿨 나와서 되시는 분들 있지만 보면 다들 정말 성실하고 명석하면서 마음들이 약해요. 그렇게 강다니는 판사가 이게 뭐 부정적인 평가라는 게 아니라 성정이 기본적으로 판사분들의 성정이 그렇게 모질거나 독하지 못하고 좀 여리거든요.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은 판사도 인간인데 이렇게 뭐 소위 폭주에 따른 법안 이런 게 발의되고 그러면 압박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아니 선배님이나 저나 사실은 뭐 저희를 타겟으로 듯한 법안을 만약에 제1당 그것도 압도적인 제1당이 발의한다 그러면 그거에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아마 잠 못 잘 겁니다. 예. 법이란 그 누구도 다 해당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누구도 그 법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모두 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나오자마자 지금 민주당의 태도나 이재명 대표의 태도나 또는 개딸이라고 칭해지는 강성 지지층들이 어떤 것을 하는가를 보면 바로 선거가 얼만큼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죠.